시작하시죠. 배혜철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변론하고 국무회의, 포고령, 기획재정부 문건에 대해서 부연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입니다. 미국 FBI는 한 중국인을 긴급 체포합니다. 연방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서 중국 간첩을 이용해 군사장비와 고급 기술을 수집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목적은 한국을 기습 공격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 드론 작전을 위해 그에게 비행기 엔진을 구하라고 했으며 또한 미군 군복을 구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북한군이 미군 군복을 이용해 병사들을 위장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있다 보면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밝히기 어려운 많은 기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 뒤면 나라의 큰 위기로 닥칠 문제점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는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적 위기로 인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나라의 위기가 보였습니다. 그 위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이자 선거로 행사되는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다. 전시와 사변이 우리 국토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마비, 즉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을 뜻합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 하드웨어를 지키는 책무라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는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지키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전시, 사변이라는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뿐 아니라 국가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도 국가 긴급권인 비상계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므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물리적, 하드웨어적인 전쟁 상황만을 가정해 법리를 오해한 판단입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 판결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북한 문화교류국은 3월 21일에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리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인 3월 26일부터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계속됩니다. 이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서 윤석열 탄핵 구호로 시위를 전개할 것, 윤석열 정권을 극도의 통치 위기로 몰아넣어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판결로 밝혀진 2022년 6월 29일 북한의 지령입니다. 판결에 명시된 민노총 간첩 사건의 범죄 사실입니다. 조직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기치에 따라 반혁명 세력을 순식간에 와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며 반혁명 세력의 통치기관을 마비시킴으로써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방도를 통해 남조선 혁명 완수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통치기관을 마비시킴으로써 주목할 것은 통치기관을 마비시켜 정권을 장악하라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북한의 지령 그대로 윤석열 정부 강요에 대한 줄탄핵으로 정부기관, 즉 통치기관을 마비시키는 국정마비를 획책합니다. 총 30건에 달하는 장관 및 검사에 대한 탄핵이 있었으며 이는 우리 헌정사뿐만 아니라 세계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제의 효시인 미국에서도 230년이 넘는 민주주의 역사 동안 하원에 탄핵하는 총 20건에 불과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며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고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흔들게 하라.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민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탄핵 심판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퇴하더라도 후임자 선정과 인사청문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에 부처의 업무에는 큰 차질이 생깁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면 범죄 수사와 출입국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며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탄핵으로 안보와 국방에 공백이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으로 재난안전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이상민 장관의 법정 진술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방송, 미디어, 인터넷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불과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이 발의되었으며 174일간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 대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며 수사를 막았습니다. 사법기능의 마비이자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이재명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와 어미준 검사, 이재명의 법카 유용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검사가 줄줄이 탄핵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급기야는 부패, 경제 등 중요 사건의 50% 이상을 다루는 핵심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도 탄핵하겠다며 겁박해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렸습니다. 실제 민주당을 포함한 112명의 국회의원들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다수의 장관을 탄핵하며 행정부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이들은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전횡을 휘두르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을 마비시켜 헌정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 30차례의 정부 강요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결국 장관들이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사임을 택하며 국무회의의 기능이 정지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국정은 총체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을 감사원이 적발하자 감사원장마저 탄핵하기에 이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감사원이 적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안보 경제와 같은 국가의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드는 예산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정 개발사업 등 총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 사기 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유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의 특활비 전액 삭감 후 마약 사범 단속을 위한 위장거래 수사, 딥페이크 수사, 도박 사이트 수사는 2025년에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의 특활비도 0원으로 만들어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부활시킵니다. 2024년 예산 폭거를 저지를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와 특경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특활비와 특경비를 증액해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있다. 국가 살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국정 마비가 되지 않는다던 예산이 이재명 있을 때는 없으면 살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풀어 말하면 국정 마비가 되는 필수 예산이 된 것입니다. 500억이 넘는 특활비와 특경비가 없을 때 국정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관련 예산도 대거 삭감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 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은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 사업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는 무려 2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관련 R&D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동해가스전 대왕고래 탐사가 대사기극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예비비도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죠. 예산 폭거로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던 민주당의 악의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 역시 민주당의 핵심 국방 예산 삭감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정찰 자산 예산을 무려 4,852억이나 삭감했습니다.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예산 796억 삭감, 대량 응징보복 핵심 부대 전력 보강 예산 35억 삭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 중단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장거리 유도탄 사업을 위한 예산 96% 삭감,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 예산 84% 삭감, 현대전의 총아인 드론 통합체계 예산 100억 가운데 99억을 삭감해서 드론 사업은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국방안보 분야 예산을 6,277억이나 삭감했습니다. 또한 군인복지 관련 예산 5천억의 증액도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서 삭감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은 전체 예산 중 0.65%만 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를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호소했습니다. 두 눈은 신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두 눈이 없으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신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겠죠. 민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으로 앞을 볼 수 없으면 적의 침략에 대응할 수 없음 또한 자명합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난도질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안보의 위기는 곧 다가올 국가의 위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입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 방첩기관인지 정부 유출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풍선 대응 검토와 같은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로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19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호소했던 안보 위기의 비상벨은 현실이 되어 국민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 안보와 국방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폐지, 드론사 해체,
방첩사 해체, 북의 남하를 막기 위한 전방 기갑부대 저지시설 철거, 대전차 방벽과 장애물 철거, 대북 확성기 폐지, 대북 라디오 방송 폐지, 대북 전단 금지, 군 위병소에서 총기 대신 3단봉 근무, 여의도 250배 면적의 민간 통제선 해제, 군사 분계선을 북에 유리하게 남쪽으로 후퇴, 한미연합 기동훈련 축소 전방 실사격 훈련 중단, 최전방 기계화 보병사단 해체, 한강 해저 정밀지도 북에 유출, 군장교 핵심 보직 민간으로 대체, 최전방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거, 공군 실사격 훈련 4분의 1로 축소, 군 후방 경비 민간 위탁 등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안보 자해 행위를 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 군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사이 북한의 철책은 남하에 군사 분계선 80m 코앞까지 내려왔고 우리 최전방 GOP 병력은 22,000에서 6,000명으로 마이너스 75%를 축소시킨 반면 북한은 최전방 인원을 오히려 5배 늘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호소했던 안보의 위기 상황이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장비 중 5%만 점검에 응했음에도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통합 선거인명부의 해킹으로 접근,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투표하게 하는 등 선거인 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직인 파인을 절취할 수 있었으며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통제되지 않아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전투표소 통신장비에 외부의 PC를 연결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시스템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도 1, 2, 3, 4, 5처럼 단순해 손쉽게 침투가 가능했습니다. 일곱째,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의 통상적 해킹 수법으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어 북한 등 외부 조직의 공격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제도는 민주국가의 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이며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는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선관위에 대한 해킹은 현실적 위협임이 사실이며 그동안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관련한 문제점,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통계적 이상 현상이 발생해 선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언급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선거 소송에서 발견한 부정사례를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적극 협력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선관위는 그동안 이를 은폐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총체적인 선거 부정 행위가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외국에서 미국의 선거 인프라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선전 및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의 위협은 국가의 주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이를 단호히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2026년 2월 말 중국 공산당이 통일 전선 조직을 총동원해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의 선거 개입은
김숙희 등 해킹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해킹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선관위의 업무 자료가 탈취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권의 훼손 위험을 비상사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권을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통한 계엄법 제7조의 행정사법사무관장 권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스템 보안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사건하고 관련 없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빼시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거 위주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시죠. 30분이 거의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당장 2024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등의 반국가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민노총 간첩 사건에 대한 2024년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 북한은 보수정당 집권 저지 등 국내 선거 개입 활동을 지령으로 내렸습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폭주가 국회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되는 것이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문란의 다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며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이 훼손되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는 대한민국 운영체제의 만국의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계엄이 재래식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규정도 두어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비상계엄이 재래식 전쟁 시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전시계엄이라며 법리를 오해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도 비전시계엄이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은 사회질서의 동요가 우려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비전시 계엄의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정마비 위기 상황에 있다면 반드시 전시가 아니더라도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트라우마를 이용해 국민을 내란 프레임으로 선동해왔습니다. 하지만 P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임기 5년을 적당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서 이들의 폭주를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기획재정부 문건과 포고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은 CCTV로 명백히 확인됩니다. 하지만 소집 이유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국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 안전사고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무위원들을 순차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지만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심의 내용은 대통령의 결정을 부속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헌법은 비상계엄 시에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적의 여론전과 정보전, 심리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포고령을 바라보았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은 기존과 같은 계엄이 아니라 헌법 복원의 목적으로 발동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출입과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연히 계엄의 해제를 예상했고 길어야 반나절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에 포고령은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1심은 포고령의 형식적 문구에만 천착해 국헌 문란의 목적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문건은 국정마비를 타개하기 위한 예비비 확보, 민주당 집권 시 한 해 5조 원가량이 지급되었던 보조금 이권 카르텔의 차단,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준비하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승인된 바도 없습니다. 또한 문건은 그 자체로 국회의 존속을 전제로 하기에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명시된 김용현 장관님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적당히 야당과 타협하고 편하게 대통령하면서 끝나고 나서도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국회 독재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세계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줄타넷과 예산삭감으로 국정마비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나라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폐악을 감시해달라고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로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을 예견했음에도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된다면 바로 지금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우직하게 지켰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전체주의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당당한 대통령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 엄중한 책임감의 무게를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소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는 결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